이게 안 되는데. 저는 KBS의 예능 PD입니다. 예능 PD로 처음을 가서 입사를 해서 제가 입사한 지 20년인데 18년 동안 예능국에 있었고 지금 한 2년 동안을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능국에 있다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서에 가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디지털 콘텐츠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제 나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은 거를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었던 PD라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도 또 예능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이게 또 시장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이기도 해서 이쪽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재로 보면 약간 실패에 가깝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쭉 한 거를 그냥 설명드리면서 무엇이 그 원인이었고 어떻게 하면 디지털 콘텐츠를 잘 시장에 맞도록 제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동영상 제작자 후배분들 계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결론에 얘기를 하려다가 먼저 요 얘기부터 하고 나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건 먼저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요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을 넘어서서 모바일 온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평균 이용 시간이 TV 이용 시간을 넘어선 지는 꽤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거는 키보드와 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TV하고 모바일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많은 콘텐츠를 보지만 사실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TV 광고 영향력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온라인 동영상 광고 효과가 76, 온라인 배너 59, 그다음에 모바일 동영상 광고가 69. 이 효과가 이렇게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TV 광고가 TV를 분명히 안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TV 광고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광고주를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요즘에 TV 광고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모바일 게임 광고를 TV 광고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모바일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면 모바일 게임 광고를 TV로 광고하는 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야물자라고 하는 것도 보면 TV로 광고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스타트업들 중에 모바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그 회사들이 다 TV 광고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이 TV 광고를 할까? TV 광고가 주는 영향이라는 게 여전히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바일하고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모바일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TV라고 하는 거에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를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제가 중간중간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바일도 다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하고 얼마 전에 MCN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난 유행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콘텐츠나 모바일 쪽의 콘텐츠가 TV를 압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라고 봤을 때 지금 MCN 관련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층들을 대체적으로 해보면 10대가 대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물론 20대들도 상당수 요즘 MCN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젊은 층들이 MCN 관련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제가 옛날에 10년도 넘은 미디어업계 종사자들하고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이었지만 이미 인터넷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앞으로 언론이 이제는 더 이상 TV나 신문 이런 거 아니고 인터넷으로 다들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KBS에 계셨던 선배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인터넷으로 하든 스마트폰으로 보는 TV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에 들지 하지만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 조선일보를 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사실은 많이 소비하는 그런 미디어가 달라진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너무 변화에 경도돼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데 그걸 쉽게 낙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보수가 된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종편 채널 중에 보면 JTBC도 물론 있지만 TV조선이라든지 채널 A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보수적인 매체를 보고 자기하고 의견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술이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그 변화가 과연 정말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몰고 오는 건지는 굉장히 깊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MC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방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역시 10대들 위주의 컨텐츠 소비가 과연 10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지금 10대들이 보고 있는 그 컨텐츠를 나중에는 볼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영향을 갖긴 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유사한 컨텐츠를 볼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똑같이 10대들이 그런 컨텐츠 볼 거냐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간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 2년 동안 했던 새로운 컨텐츠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3장 정도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웹드라마가 제가 그 2년 전부터 디지털 컨텐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 10월 달에 제가 예능국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MCN 사업팀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실 와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디지털 컨텐츠가 웹드라마입니다. 근데 웹드라마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실은 굉장히 회자가 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웹드라마 정의라는 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 같고 웹드라마가 제가 2015년에 와서 웹드라마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2013년 2월에 러브 인 메모리라는 제목의 웹드라마가 처음으로 나오고 그 뒤부터 2013년도에 한 30여 편이 되고 계속 드러나서 지금 이제 네이버나 각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웹드라마가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13년도에 그러면 갑자기 왜 사람들이 TV 드라마가 있는데 웹드라마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됐을까? 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 같은 거를 조사해 보면 웹드라마의 부상 원인이라고 해서 여기는 3가지 정도 시청자가 이것도 10대들이 이제 소비를 한다는 거고 신선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적으로 왜 갑자기 국내에서 웹드라마라는 게 2013년에 생겼는가 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웹툰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 영향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국하고 미국에서 웹드라마하고 무사한 그런 컨텐츠가 실제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먼저 웹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판단하고 웹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웹툰이 여러분 웹툰의 초창기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웹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웹툰을 보고 이제 많이 첨삭도 많이 봤지만 초창기 때 웹툰에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웹툰 작가들이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웹툰 서비스를 하는데 다 그게 공짜로 보여지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웹툰 작가들이 열심히 그려서 웹툰을 서비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웹툰 작가들은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돈을 벌 수 없어서 이거 수익 모델이 없다고 계속 했다가 웹툰이 갑자기 수익 모델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웹툰 작가들이 유명해지면은 웹툰이 요즘에 IP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천 소스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이 영화되고 웹툰이 드라마 하고 웹툰이 출판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웹툰이 2차 콘텐츠화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웹툰 작가들이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웹툰을 봤지만 수익을 거두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게 웹툰 시장 자체, 그러니까 웹툰 자체가 다른 데서 수익이 만들어지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게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웹툰이 유명해지면서 웹툰 자체가 유료 웹툰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웹툰 시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 웹툰의 힌트를 얻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도 굉장히 좋은 기획안이 있는데 그 기획안을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방송사에서 편성을 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가 어려운 구조. 왜냐하면 드라마 제작비가 보통 요즘에 미니 시리즈가 해당 제작비가 3억에서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크게 성공을 했던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해당 제작비가 8억 원입니다. 근데 방송사에서 그 외주 제작사, 요즘 드라마, 특히 미니 시리즈는 거의 외주로 제작을 하는데 외주 제작사한테 돈을 얼마 주냐? 이건 뭐 방송사마다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50%를 줘. 그러면 5억이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만 돈을 주는 거예요. 외주 제작사한테. 그럼 외주 제작사는 나머지 돈을 어떻게든 자기가 벌어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PPL도 하고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드라마가 어느 방송사에서 편성이 됐다라고 해서 편성 의향서라는 걸 써줘요. 근데 편성이 됐다고 하는 순간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해당 방송사에서 2억에서 3억 정도를 준다고 보증서를 써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들고서 어떻게 하냐?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야. 근데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돈이 명확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 편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제작사한테 방송사에서 돈을 주는 거 외에 명확하게 제작을 한다고 하고 돈이 들어오는 거를 약속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돈을 풀어다가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방송 편성이 안 되면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5억 드는 거를 2억 가지고 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뻗든 이러지 않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편성을 안 해주면 드라마 제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좋은 기획안이 있는데 방송사에서 편성을 안 해줬어요. 그동안. 그럼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방송사가 너무 밉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웹드라마라는 게 중국하고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고 이게 그럼 우리한테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방법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웹툰의 성공을 보니까 처음에는 웹툰이 수익 모델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다가 이게 성공을 하니까 그 뒤에 엄청나게 큰 시장을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벌더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웹드라마 제작자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어떤 게 그 컨텐츠가 있었냐면 미니 드라마라는 게 중국에서 히트를 좀 했는데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광고예요. 광고인데 드라마처럼 찍은 광고죠. 그게 우리나라도 꽤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광고를 드라마처럼 찍어서 그걸 인터넷으로만 보여주는 컨텐츠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중국 시장은 한국하고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규제가 심한 나라예요. 특히 언론에 대해서. 그래서 드라마든 어떤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 규제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방송사에서 하는 그 컨텐츠는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규제가 덜하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니 드라마라고 하는 거 그게 새롭다고 생각해서 그게 굉장히 크게 반응을 보여준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 중국에서 성공한 그 미니 드라마 방송 그 광고로 드라마를 한다. 요 개념하고 미국에서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이제 그거는 좀 비교하기가 좀 약간 그렇긴 한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실제로 TV로 방송을 안 하고 넷플릭스라는 데서 인터넷으로 본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웹 시리즈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이게 인터넷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 사정으로 보면 TV 드라마하고 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TV 드라마를 보다 더 돈을 많이 집어넣은 블록버스터급이죠. 실제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터넷으로만 드라마를 해서 성공을 한 예가 미국하고 중국에 있다라는 거하고
웹툰 시장의 이런 성공, 이게 웹드라마 제작자들한테 하나의 힌트를 줬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던 러브 인 메모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도 사실은 거의 광고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제작비의 거의 80%를 교보생명에서 돈을 냈어요. 이 교보생명에서 갑자기 왜 돈을 냈냐? 이 드라마 제작자가 교보생명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평소에 친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득을 한 거죠. 어차피 교보생명이 광고를 하는데 요즘 광고하고 그러면 너무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니까 그게 부작용이 있지 않냐. 근데 이렇게 중국 쪽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드라마를 찍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교보생명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비를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조건이 붙었겠죠. 그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드라마의 배경이 교보문고예요. 그래서 교보문고가 계속 나와요. 여기 드라마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뒤에 나오는 웹드라마들은 다 가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안 그런 드라마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한번 TV 드라마처럼 해보려고 한 웹드라마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협찬을 받아서 한 광고성 협찬 드라마의 성격을 띱니다. 웹드라마들이. 근데 이런 걸 왜 했냐? 초반에 너무 리스크를 걸어서 자기가 돈을 다 들여서 할 수는 없으니 그런 광고주한테 돈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그 안에 스토리나 이런 걸 재밌게 만들어서 웹툰처럼 그 스토리가 성공을 하면 이게 미니 시리즈로도 만들 수 있고 영화로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작자들이. 근데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 저희 좀 늦게 한 거죠. 2015년에 저희가 KBS 웹드라마 프로젝트라는 걸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2015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웹드라마가 그전에는 방송사들이 특히 지상파 방송사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진 않고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협찬 드라마였기 때문에 KBS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KBS가 저런 걸 다 하네? 라고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KBS 웹드라마 협의체라는 걸 근데 처음에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가서 KBS 웹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웹드라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처음에는 웹드라마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없었냐? 저는 이제 웹툰하고 웹드라마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이 성공한 방식으로 웹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제작자들이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웹드라마는 실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은 작가가 혼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자서 라면 먹고 그리면 되거든요. 이게 뭐 본인이 돈을 안 쓰고 어떻게든 배고파도 뭐 혼자서 하는 거니까 하면 제작비가 거의 0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돈이 안 벌려도 그냥 참으면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웹드라마는 아무리 제작비를 줄여도 제가 아까 미니 시리즈가 회당 3억에서 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초창기 웹드라마들이 한 7, 8분짜리 회당 7, 8분짜리를 한 7, 8개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10개까지 만드는 경우니까 합치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보통 1시간 정도 좀 넘어가는 그런 정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단막극하고 비슷해요. 길이가. 근데 제작비를 얼마 썼냐? 한 1억 원에서 1억 5천 정도를 썼어요. 처음에. 진짜 줄인 거죠. 돈을 줄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어디서 제작비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 드라마의 거의 모든 제작비는 대부분 출연료하고 원고료예요. 나머지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연료라 하면 이제 주연 배우들한테 주는 돈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주인공을 하는 A급 배우들은 회당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작가도 유명한 작가는 회당 5천만 원 받아요. 예? 우리가 A급이라고 하는 작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쪽에서 돈을 벌어오는 방법은 주연 배우가 되거나 작가가 되거나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진짜 돈을 지금 많이 법니다. 근데 웹드라마는 돈을 줄여야 되니까 이 두 군데서 돈을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이돌들이 주인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기자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은 5천만 원에서 1억을 줘야 되는데 아이돌들은 연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돌들이 젊었을 때는 막 노래하면 되는데 좀 나이 들면 계속 노래할 수 없으니까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요. 연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속사에서 연기를 막 연습시켜줘요. 그리고 연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되게 하고 싶어 하고 좋은 작품이면 언제든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 연기로 유명한 건 아니니까 출연료를 조금만 줘도 해요. 네? 그리고 아이돌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뭐 무슨 웹드라마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제작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이돌을 썼어요. 근데 웹드라마가 결정적으로 성공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 이제 주연 배우 부분을 아이돌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를 한 부분은 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돌도 어쨌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대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작가로를 줄인 게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사실은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드라마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요소 중에 90%는 시나리오라고 얘기해요. 작가. 그러니까 작가가 누구냐가 드라마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에요. 근데 웹드라마가 제작비가 적기 때문에 작가들도 잘 나가는 작가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웹드라마를. 돈도 적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미니시리즈 쓴다는데 웹드라마를 뭘 하겠어요. 그 웹드라마 하는 사람들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인제 뭔가 쓰는 신인 작가들을 데려서 이제 대본을 쓰고 하다 보니 재기발랄한 스토리들이긴 한데 이 전체적인 스토리 진행이나 그냥 대사 이런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웹드라마가. 그래서 웹드라마가 사실은 TV 드라마에 비해서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KBS가 여기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KBS가 뛰어들면 뭐 섭외도 그렇고 작가도 이제 아무래도 괜찮은 작가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그 당시에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들을 모아서 웹드라마 협의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웹드라마 제작을 하기로 하고 뭐 KBS 홈페이지에다가 웹드라마 페이지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KBS 웹드라마 1호로 프린스의 왕자라고 하는 웹드라마를 이제 제작을 합니다. 이 프린스의 왕자는 웹툰이에요. 웹툰. 이제 그 웹툰을 그 네이버에서 하던 웹툰인데 이 웹툰의 권리를 산 회사하고 이제 그 회사가 제작을 하고 저희가 같이 이제 기획을 해서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제 아이돌이잖아요. 네. FT 아일랜드하고 FA. 왜냐면 제작비가 싸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체 제작비가 이게 합치면 한 1시간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체 제작비가 이게 1억 8천 들어갔어요. 예. 막 줄여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로 웹드라마가 좀 수익 모델이 없었냐? 지금하고 뭐 이때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9천만 원을 컨진원에서 신청해서 돈을 받았어요. 컨진원에서 신청해서 돈을 받는 돈은 사실은 그냥 돈을 주는 거거든요. 제작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9천만 원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이 웹드라마는 저희가 PPL이나 이런 거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누구 광고 협찬이나 이런 게 아니라 KBS에서 어쨌든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제작을 하고 이제 주로 이 플랫폼 업체 쪽에 판매를 해서 저희가 네이버에도 팔고 그다음에 KTH
팔고, 비키라고 여기는 이제 미국 쪽, 아메리카 쪽에 이제 온라인 쪽 그 동영상 사업을 하는 데고, 나인 TV라고 이제 아인에서 동남아 쪽에서 하는 쪽하고 해서 다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8천만 원인가 벌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아니 근데 이게 한 거의 1년이 넘었으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그동안 클릭되고 광고해서 아마 1,000만 원 정도는 더 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을 커리런에서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이 안 나왔으니까 사실은 웹드라마 시장의 수익 모델은 좀 심각한 거죠. 게다가 KBS가 한 거라고, KBS 1호 웹드라마라고 해서 다른 데서 굉장히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쳐준 거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어요, 이게.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웹드라마가 소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다 적자예요. 근데 왜 그렇게 웹드라마를 하냐? 그건 아까 제가 웹툰의 성공이나 이런 해서 IP라고 하는 걸 어쨌든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웹드라마의 수익 모델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서, 당장 지금 현재 뭐 수익 모델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수익 모델이 꼭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하지만 지금 TV처럼 이미 수익 모델, 광고를 붙여갖고 수익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TV 나간 걸 IPTV나 케이블에 판다든지 해서 2차로 돈을 버는 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곳하고 경쟁을 해서 뭔가 돈을 벌기에 쉽지 않은 구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하면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좀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뒤에 가서 MCN 얘기하면서도 한 번 더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컨텐츠 사업자들한테 온라인에서도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사는 50%라도 돈을 주잖아요, 제작비를. 그러니까 그 제작비를 받는 게 확실하니까 그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돈도 꼬고 이렇게 해갖고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온라인 쪽에, 그러니까 뭐 모바일 쪽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을 경우에 네이버 같은 데서 만약에 내가 이거는 얼마를 준다, 제작비로, 방송사처럼, 그러면 제작이 조금 더 원활해질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컨텐츠에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네이버는 지금 자기네 그 네이버 쪽에 올린 컨텐츠 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이제 뭐 잘 만들었다든지 뭐 반응이 좋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상을 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시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제작비를 주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약간. 근데 이제 뭐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올라오는 컨텐츠가 프리미엄 컨텐츠도 있고 뭐 일반 사람이 올리는 것도 있는데 다 돈을 주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근데 그 컨텐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뭐 도덕적으로 이상한 거라든지 뭐 약간 반사회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돈 주고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돈 주고 구매를 안 하다 보니 사업자들이 완전히 모든 리스크를 가지고 온라인 쪽의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뭔가 발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요즘 네이버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를 약간 청탁을 받고 약간 바꿨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네이버나 그다음에 뭐 다음도 그렇고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제 나름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컨텐츠 제작 쪽에도 좀 뭔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네이버에서 제작비를 좀 주는 게 기본적으로 방송사나 이런 데처럼, 그래서 컨텐츠를 구매하는 형태로 뭔가 이게 변환이 돼야지만 컨텐츠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온라인에서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의미 있는 발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그 프린스의 왕자를 하고 나서 카카오하고 이제 MOU도 체결해서 웹드라마 하기로 하고
웹드라마를 이제 공동 제작 발표에서 웹드라마 이게 그때 5개 작품을 한꺼번에 공동 제작 발표를 했거든요. 왜냐면 웹드라마는 단막극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미니 시리즈에 비해서 아무래도 뭔가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마케팅적으로도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KBS라는 브랜드를 앞에다 내세우고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이렇게 공동으로 제작 발표를 해서 이제 관심을 좀 이끌려고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미싱 코리아가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산드라 박이라고 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을 했던 드라마고, 이거는 그 IP를 확보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웹툰을 웹드라마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웹툰 원작이 아니라 이게 순수 창작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게 코미디인데 그냥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유치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 통일이 곧 될 정도로 남북 사이가 가까워져서 남북이 공동으로 미스코리아 대회를 열기로 했고, 그런데 잘못해서 개성공단에 있는 여직원들이 북한 대표로 착각이 돼갖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회에 참석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 이런 걸 코미디로 그냥 그린 거예요. 이건 약간. 근데 이 스토리를 드라마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방송하고 나서. 근데 뭐 성사가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웹드라마가 한 다음에 웹드라마가 반응이 있으면 그 뒤에 그거를 미니시라든지 영화로 어쨌든 만들어서 더 크게 이제 확장해 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웹드라마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2초 드라마도 이제 이미 너무 식상한 포맷이 돼버렸지만 72초 드라마가 좀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죠, 실제로.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건 좀 여담이지만 72초 드라마 관련된 얘기를 중국 그 방송국에서 온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분들한테 뭐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72초 드라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걸 듣던 분 중에 한 분이 72초 드라마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냐고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왜 저 질문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중국에서 72초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72초 드라마하고 거의 유사한 형식의 드라마가 훨씬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분은 자랑을 하려고 한 거죠. 너희가 70초 드라마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더 먼저 했어. 이랬는데 사실은 이 70초 드라마는 프랑스의 시트콤을 형식을 돈을 주고 사갖고 와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그 사람들도 프랑스 거 보고 뺏겨서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냐가 큰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국내 웹드라마 시장의 70초 드라마는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편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레이션, 독특한 나레이션으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좀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바일 옹리 드라마라고 해서 이제 옥수수, 이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은데 SK텔레콤에서 하는 옥수수에서 이제 통 메모리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자기네가 고성한 오리지널로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했죠. 실제적으로 옥수수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제작비를 자기네가 대고 방송사처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옥수수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영향력이 크게 없긴 하지만 되게 저는 이렇게 옥수수처럼 접근하는 방식이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플랫폼 회사들이 해야 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웹드라마가 수익 모델을 계속 못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안단테라고 이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이건 원래 그 미니 시리즈로 이제 드라마를 제작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청소년물은 미니 시리즈로 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편성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야, 이거를 웹드라마로 하자. 그래서 웹드라마를 이게 예산이 그 전체 버짓이 한 3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미니 시리즈랑 똑같아요. 거의 16회 분량을 찍은 거거든요. 1시간짜리. 근데 이제 웹드라마도 뭔가 규모 있게 한번 만들어 보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제작사를 설득해서 TV 방송은 신경 쓰지 말고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제작사하고 저희하고 뭐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찍을 때 특히 이 주인공 한 엑소의 카이가 스케줄이 안 돼서 원래는 TV용하고 인터넷용을
따로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영화 조금 더 이제 다른 게 방송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센 것도 찍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엑소 카이가 스케줄이 도저히 안 돼서 TV용도 겨우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만 뭔가 유통을 해보자고 하는 건 다 공연불이 되고 결국은 그냥 방송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면서 크게 반응 사실은 없이 지금 지나고 나서 좀 아깝긴 한데 요거는 웹드라마가 이렇게 좀 규모를 크게 가져서 했을 경우에 수익 모델로 가능한 걸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웹드라마 뭐 저희가 KBS가 한 거하고 지금까지 웹드라마 얘기를 드렸는데 수익 모델을 하나도 못 만들어낸 거니까 아직까지는 좀 고민스럽긴 하죠.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72초 TV라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웹드라마의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뭐 해외 그 유통망을 탄다든지, 그 다음에 하면서 뭐 PPL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광고 그 주하고의 뭐 협조를 얻어가지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뭐 새로운 형식의 고민해서 웹드라마로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실제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MCN도 했어요. 저희가 그 MCN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다 알고 있겠지만 MCN을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MCN이 처음에 나타나게 된 거는 유튜브에서 만든 거예요. 유튜브라는 회사에서 MCN이라고 하는 거를 이 친구들이 막 고안해서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가 자기네가 일반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나서 지켜보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다 개인이 채널을 올리는데, 그리고 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처음에 보니까 유튜브가 자기 걸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거를 그러니까 간섭이라도 훈수를 두는 거죠. 야, 이렇게 만들면 너 사람들 더 많이 보는데,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옆에 사람 훈수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 수익을 높여준 다음에 그 사람 수익을 나눠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유튜브가 이걸 보니까 이걸 잘하면 유튜브 전체 동영상 생태계를 확 끌어올릴 수 있겠다고 해서 그 중에 잘 나가는 한 사람을 스카웃해서 자기네 채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튜브에 가서 MCN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튜브 전체 생태계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걸 했던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채용됐다가 다시 독립해서 나가서 본인이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크게 회사가 성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사람이 하는 채널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일을 이제 굉장히 크게 벌려서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MCN을 한다고 하는 걸 표방하는 회사들 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 회사들이 그 기존의 거대 미디어 그룹에 인수되거나 아니면 그 미디어 그룹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MCN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MCN이 이제 미국 내에서 그다음에 또 유럽 쪽 이런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는, 미래에 앞으로는 이 MCN이 굉장히 의미 있는 컨텐츠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MCN이 더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이 그림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튜브 스타라고 미국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미국의 버라이티지라는 그 연예 잡지 같은 게 있어요.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10대들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순위를 매겨요. 근데 이게 그 2015년에 조사를 했는데 9명 9위까지 뽑았는데 이제 빨간색, 약간 붉은색인 사람들이 한 유튜브 스타예요. 근데 기존에는 다 가수거나 영화배우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스타가 10대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이건 요즘도 조사하면 유튜브 스타들이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앞으로 스타가 되는 방식이 다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컨텐츠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겠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더 이상 음성 전화나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데이터를 소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데이터 요금제를 써야지만 통신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통신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해야 돼요. 동영상을 보는 거 말고 데이터를 쓰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MCN이라고 하는 게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받게 돼요. 미디어 산업이 완전히 변할 거다,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 MCN을 제일 먼저 하는 회사는 CJ ENM에서 했어요. CJ에서. 근데 2015년에 사실은 국내에서 MCN이 조금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진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된 건 2016년도예요. 근데 CJ EN은 2013년도에 했어요. 굉장히 일찍 한 거죠. 왜 이렇게 일찍 했냐, CJ ENM이. 그래서 왜냐면 CJ ENM의 그 당시 이미경 부회장이라는 분이 미국의 투자자를 만나서, 이거는 근데 약간 카더라 하는 거라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 투자자, 유명한 투자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한테 우리 CJ ENM 채널에 투자를 해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케이블 같은 올드 미디어는 투자 안 한다. 너희 MCN 같은 걸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미경 회장이 MCN이 뭔지 몰랐대요. 근데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바로 직전에 MCN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CJ ENM에서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 갖고 와봐라. 그게 뭐냐? 라고 해서 MCN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되게 일찍 한 거예요. 일찍 해서 여기는 큰 성과는 못 얻었어요. CJ ENM이 실제적으로. 근데 CJ ENM이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 국내는 어떤 환경이었냐면 아프리카 TV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 BJ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BJ들을 유튜브 쪽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BJ들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기부금을. 근데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거기는 라이브가 아니라 클립이란 말이에요, 편집한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CJ ENM이 그쪽 사람들 와서, 야, 너희 라이브를 하는데 그거 그냥 편집해서 유튜브에다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아프리카 BJ를 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CJ ENM에도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그룹이라는 걸로 MCN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아프리카 TV가 없었으면 CJ ENM이 MCN이라고 하는 걸 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그 당시에 그렇게 유튜브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저기를 한 거죠. 한국의 그 인터넷 동영상 산업으로 보면.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가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판을 다 깔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유튜브로 가서 편집해서 가서 처음에는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쪽에 그게 자기네한테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했는데 2016년도에 MCN이 난리가 나니까 아프리카 TV도 자기네가 MCN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CJ ENM에서 우리가 MCN을 해야 된다고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 송결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팀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CJ ENM에서 그 MCN 팀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MCN 그 팀이 좀 커지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여기서 있다가는 좀 뭔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2015년 1월 7일 날 그 CJ ENM에 나와서 창업을 해요. 그 사람이 트레저헌터라고. 근데 2015년 한 4월에서 5월경에 국내, 그러니까 한국에서 MCN이 갑자기 회자가 되면서 엄청나게 대박이 납니다. 이게 대박이 났다는 게 투자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150억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트레저헌터가. 그 다음에 그 뒤에 MCN이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CN은 뭐였냐면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 매니지먼트하고 똑같아요. 연예인 관리하는 것처럼
채널 하는 사람, 채널 제작자, 1인 창작자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MCN이었어요. 근데 MCN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사도 그렇고 기존 프로덕션들이 자기네가 MCN을 하는데 보니까 콘텐츠 만들어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 PD들이 있는데 PD들이 제작해서 올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프로덕션에서 PD,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고용을 해서 그 고용한 프로듀서 연출자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MCN하고 좀 다른 개념인 거죠. 1인 창작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용된 그냥 방송사의 PD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올라온 콘텐츠들도 방송사에서 만드는 콘텐츠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조금 더 참신하다는 거 말고는 비슷한 그런 개념의 콘텐츠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MCN이라는 말보다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오리지널 콘텐츠는 또 약간 다른 의미인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좀 이상하게 쓰인 거죠. 원래 오리지널 콘텐츠는 미국에서 그 TV 방송사에서 일반적으로 그 방송한 거를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가져다가 틀고 영화를 틀고 했다가 영화나 TV에서 한 콘텐츠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직접 만들어, 그러니까 딴 데한테 시켜서 만든 다음에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리지널, 여기서만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붙여서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한 건데, 갑자기 국내에서는 MCN을 하다가 MCN이 약간 1인 크리에이터 중심에서 그 프로덕션에 고용된 사람들이 만드는 콘텐츠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상하게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어떻게 또 바뀌었냐면 수익 모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커머스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 모델이 안 나와서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레저 헌터, 그 다음에 메이커스라는 회사가 2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 회사들이 사실 다 어려워요. 그 투자받은 돈 대부분 막 썼어요. 제작비도 다. 근데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수익 모델이 돈을 버는 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어떻게든 돈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타난 개념이 비디오 커머스예요. 지금은 비디오 커머스 얘기만 주로 해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광고 같은 컨텐츠들이 이제 난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TV 홈쇼핑처럼 모바일 홈쇼핑 같은 게 컨텐츠로 굉장히 미래의 컨텐츠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게 미래의 컨텐츠라고 얘기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익 모델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KBS도 예티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1인 크리에이터도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자체 이게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왜냐면 우리 PD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제작도 하고, 그 다음에 예티 스튜디오에서 해가지고 예티 TV라고 방송도 했어요. 새벽 시간에. 그래서 양띵하고 악어를 MC로 써서 방송도 했어요. 근데 첫 회만 시청률이 잘 나왔어요.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와서 그 뒤에 그 아프리카 BJ들로 MC를 바꿔서 했더니 이제 선정적이라고 이제 또 막 시청자위원회에서 엄청 혼나고 심의실 가서 혼나고, 그래서 6개월을 하다가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웹드라마도 저희가 해보고 MCN도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는 거, 이제 아까 오나미의 뷰티 채널이라는 것도 했다고 하고 넥스트 K-팝도 했는데,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는 것 중에 저희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제작을 한 거는 아이돌 인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옥수수에서 돈을 받아서 했어요. 옥수수에서 제작비 전액을 저희한테 다 줬어요. 이게 제작비가 1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제작하는데, 근데 1억 원을 전체를 다 받아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옥수수하고 KBS가 하고 회당 5분에서 6분짜리를 20개 만든다. 여자 아이돌 6명, 총 예산이 2억 원이었거든요. 2억 원을 하니까 옥수수에서 다 받아가지고, KBS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제작비 2억 원 다 받아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옥수수 고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이걸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출연 아이돌은 이렇게 6친구로 해서 했어요. 사실 옥수수가 이거 외에도 요즘도 여러 가지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옥수수라는 플랫폼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별로 크게 효과는 못 얻었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제가 디지털 콘텐츠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이게 웹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걸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한류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실제적으로. 웹드라마도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웹드라마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면 외국 분들이 그렇게 와서 댓글을 달아요.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여기 아이돌 인터넷도 사실은 이렇게 외국 분들이 와서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한류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콘텐츠 만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그래도 좋은 조건에서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해외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자국 시장 말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장 자체가 크면 더 큰 버짓으로 뭔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 드라마들이 태양의 후예가 8억을 썼다고 했어요.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는 그 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근데 8억이라는 돈을 써서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건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중국에서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사전 판매로 이미 절반 정도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억 원 정도를 돈을 중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4억 원만 돈을 더 얻으면 되니까 굉장히 그런 큰 대작들에 대한 투자가 훨씬 쉬운 거죠. 예? 다른 나라들이 뭔가 하는 거에 비해서 그 한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 되게 콘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 한류가 처음 생겼을 때 이 한류가 생각보다 오래 안 갈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좋아했을 때,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를 좋아했을 때 다들 이거 1, 2년 하다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꽤 오랫동안 한류라고 하는 게 인기가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남미에서도 한국 걸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남미 시장.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은 이미 전에부터 사람들이 한류 콘텐츠 좋아했는데 동남아가 그동안은 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이제 낮았기 때문에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돈을 내고 콘텐츠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남아가 점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조만간 동남아가 저희가 이제 요즘 사드가 터지면서 중국 쪽 시장이 조금 어려워졌잖아요.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으로 동남아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혹시 만들게 되는 그 시기쯤에도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한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가 있을까? 사람마다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여러 의견도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보통은 문화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거를 못 사는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는 데서 좋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한류가 좀 특이해요. 왜냐면 우리보다 물론 조금 경제력이 낮은 동남아 이런 데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사실은 옛날 그걸 되게 좋아한 건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 남미라든지 이런 데로 막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되게 큰 요소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시아권에서 그러니까 권위적인 그런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만 쪽 콘텐츠하고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강세예요. 물론 요즘 대만이 중국이 좀 커지면서 조금 약간 주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뭔가 자유스러운 분위기라는 거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콘텐츠의 성공 조건이라고 하면서 한 4가지 정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속성이에요. 인터넷 쪽은. 이거는 TV 쪽하고 좀 다른 건데 아까 이제 유튜브 스타 얘기도 제가 잠깐 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전에는 스타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어느 날 영화 주인공을 탁 하든지 노래를 탁 내는데 노래가 탁 대박이 난다든지 갑자기 짠나고 내가 자기가 하면 스타가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스타가 갑자기 그 대형 그런 미디어가 만들었는데 대형 매니지먼트 스타가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보여왔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유튜브 스타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처음에 컨텐츠를 올릴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데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컨텐츠를 올리면 소위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그게 점점 숫자가 커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시 못할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뷰티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미셸 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인기가 생긴 게 아니라 보통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콘텐츠를 거의 일주일에 2-3개 정도를 주기적으로 올려야만 사실은 인기 있는 저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스타가 갑자기 방송사에서 만든다든지 매니지먼트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약간 애완견이나 뭔가 이렇게 우리가 스타 만드는 게임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스타로 만드는 그런 시대이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방식들이 지금 컨텐츠 산업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N 컨텐츠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한류 얘기 드린 것처럼 국내뿐 아니라 중국, 미국, 동남아, 그다음에 이제 유럽까지 거의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유통을 돌려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전 세계로 놓고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 이게 컨텐츠,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가 기존의 방송 컨텐츠하고 조금은 다른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방송사들이 MCN이라든지 웹드라마 이런 걸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방송사 브랜드 파워에 MCN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런 걸 접목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방송사들이 기본적으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도전을 많이 했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제일 먼저 이런 온라인 모바일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든 회사는 MBC였어요. MBC가 MB라고 하는 브랜드로 여러분 MB라고 한번 쳐보면 지금 흔적만 있을 거예요. 굉장히 컨텐츠를 예전에 많이 올렸어요. MB라는 브랜드로. 처음 시작했는데 MBC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오래 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특히 수익 모델을 못 만들어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거의 포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KBS가 에티 스튜디오라는 거 가지고 했다가 저희도 들어가 보면 거의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컨텐츠 안 하라고. 근데 이제 가장 늦게 한지 이제 1년쯤 됐나요? SBS가 오비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도 뭐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 얘기하면서 웹드라마하고 MCN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 얘기 드리기 전에 요 앞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웹드라마도 그렇고 MCN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컨텐츠, 미래의 컨텐츠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금방 기존의 TV 쪽으로 뒤집어엎고 새로운 뭐 세상을 만들어낼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바일에서 주로 보는 컨텐츠가 여전히 TV 컨텐츠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바일에서 보는 건 요즘 미니 시리즈 중에 인기 있는 거, 요즘 버라이티 중에 인기 있는 거,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물론 MCN 콘텐츠나 웹드라마를 보는 분들이 있지만 그 콘텐츠가 전에보다 좀 많이 보지만 아주 TV 콘텐츠를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1기획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그 보고서에도 보면 TV라고 하는 게 아직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바일하고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보는데 어떤 콘텐츠를 볼 거냐 검색을 하는 그 과정을 TV가 결정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봐야지라고 할 때 수많은 콘텐츠를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서 볼 수는 없잖아요. 뭐 봐야지? 라고 할 때, 지금 인기 있는 게 뭘까? 내가 뭘 봐야 되지? 라고 결정하는 그 결정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 TV라는 거예요. 그래서 JTBC, 뭐 TVN, SBS, MBC, SBS 이런 데서 인기가 있는 컨텐츠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전히.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TV가 여전히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롭게 등장한 웹드라마라든지 MCN 그리고 뭐 그 뒤에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나온 것들이 조금씩 사람들한테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의미 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는 점점 그 변화가 커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네이버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이버가 점점 이제 막강을 지게 되면 네이버는 어떤 세상을 꿈꾼다고 저희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냐면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TV 콘텐츠를 많이 보니까 TV 콘텐츠가 쫙 있어요. 근데 TV 콘텐츠 외에 웹드라마도 있고 MCN 콘텐츠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네이버는 실제로 자기네가 거기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방송사한테 주고 있어요. 왜냐면 방송사들이 약간 세 개 회사가 같이 뭉쳐가지고 네이버하고 유튜브한테 이제 둘 다 이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생기면 생기는 수익의 90%를 다 우리 줄. 10%만 니네가 가져. 플랫폼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유튜브는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뭐 제대로 운영을 못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우리는 똑같이 6대4로 하는데 한국만 너희한테 편의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해서 하고 했는데 네이버가 우리는 9대1로 하는 거 무조건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는 KBS, MBC, SBS 컨텐츠를 볼 수 없어요. 물론 편법으로 볼 수 있죠. 크기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근데 제대로 된 컨텐츠는 못 봐요. 왜냐면 그 딜이 깨졌으니까. 그리고 네이버만 독점으로 하기로 하고 네이버는 그 수익의 90%를 방송사한테 주고 10%만 가져요. 근데 그 10%는 네이버가 그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데도 부족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는 네이버가 유튜브 동영상 보는 사람을 점점 줄여놓고 네이버를 보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 방송사 콘텐츠를 계속 보던 사람들한테 저희의 이제 합리적 의심은 옆에 웹드라마나 MCN이나 이런 콘텐츠를 끼워 팔기 위해서 점점 웹드라마나 그다음에 이런 게 많아지면
방송사를 나중에는 돈을 점점 덜 주고 너 이 돈 안 받으려면 나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약간 아시겠지만 MBC하고 KBS는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걱정이 하면서도 MBC하고 KBS가 파업하는데 방송 볼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딴 게 볼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이버에서 방송사 KBS나 MBC나 SBS 컨텐츠가 빠져도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웹드라마도 하고 MCN도 하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저 웹드라마하고 MCN 이런 것들이 당장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요거 외에 미래에 또 나타날 만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해서 시장을 조금 가서 먼저 선점하고 있을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올 만한 미래 콘텐츠는 뭘까? 라고 봤을 때 첫 번째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VR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VR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렇게 쓰고서 이제 이 HMD라고 하는 걸 쓰고 근데 물론 이제 꼭 HMD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VR이 원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부분 만들어서 하는 거였고 게임 쪽에서 가장 유망한 거였어요. 그리고 VR은 실제적으로 한 몇 년, 한 5년 후나 돼야 의미 있는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360 VR이라는 게 나와서 물론 그냥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카메라를 4대나 6대 정도를 이렇게 VR의 옆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MD를 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방을 보고 위아래를 봐도 전체가 다 보이게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60 VR 때문에 저도 이제 VR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VR 컨텐츠 제작이나 이런 거를 좀 들어가서 좀 해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시장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VR이 기본적으로 이게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VR이 일반화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R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포켓몬 나오면서 AR이 사실은 각광을 받게 되는데 AR은 되게 아이디어를 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 GPS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안경이 있고 안경 앞에 여러분들이 자막 같은 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계셔요. 근데 할아버님이 뭔가 항상 어디 계셨던 곳에다가 뭔가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할아버님 학교로 가면 할아버님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안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자기 조상에 관련된 거를 AR 콘텐츠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면 애완견 관련 AR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R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 꽂혀있는 게 드론이에요. 그래서 드론은 드론 관련, 드론을 가지고, 드론은 뭐 아시잖아요. 드론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제작에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드론으로 아마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방송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거고, 드론 관련된 컨텐츠로 제일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드론 레이싱이에요. 드론 레이싱은 뭐냐면 카레이싱처럼 드론으로 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드론 레이싱을 할 때 제가 이 드론 레이싱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HMD를 쓰고 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앞에 고글 같은 걸 써요. 왜 쓰냐면 드론 레이싱은 날라서 멀리까지 가서 장애물을 통과하는 건데 사람을 보고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운전을 뭘 보고 하냐면 드론에 달려있는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드론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VR하고 드론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드론 콘텐츠, 드론 레이싱 관련된 콘텐츠가 특히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 대상이에요. 왜 관심 대상이냐? 현재 미국 쪽에서는 그 여러분들도 다 아는 ESPN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전문 채널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좀 있으면 파산한다 이런 소문까지 있어요. ESPN이. 왜 그러냐면 스포츠를 점점 안 봐요. 미국 그 10대들이. 그럼 미국 10대들이 뭘 보냐? 미국 10대들이 저희가 과거에 요즘도 뭐 물론 많이 하지만 지금도 열광하고 있는 게임을 보면 열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10대들은 스포츠보다는 게임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트위치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해서 게임 중계를 굉장히 미래의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의 컨텐츠 업계에서, 미국 쪽에. 근데 드론 레이싱이 게임 중계하고 비슷해요. 이게 약간 실제적으로. 그래서 드론 레이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DRL이라는 그 드론 레이싱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그 피파처럼 전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이거를 방송사에서 중계를 전 세계 방송사가 중계를 하게 해서 그래서 이걸 수익 모델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드론 레이싱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계 스포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시간 오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앞에 제가 얘기 드린 거랑 미래에 아마 이런 콘텐츠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의미 있는 콘텐츠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팔로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